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어느 날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청계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고 흐르는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여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았고 대문을 잠그지 않고 살아도 도둑 하나 들지 않을 만큼 인심이 넉넉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들판이 출렁이는 이 평화로운 마을 한가운데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마음씨 고운 청년 강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으나 부모님이 물려주신 기름진 밭 몇 마지기와 낡았지만 정갈한 초가집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던 건실한 젊은이였습니다. 강수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이슬 젖은 밭으로 나가고 달이 중천에 떠서야 호미를 씻고 집으로 돌아오는 성실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흙과 나무를 만지느라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곡식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밭둑의 풀한 포기조차 함부로 자라지 못할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밭을 갈 때도 땅속에 사는 미물들이 다칠까봐 조심스레 쟁기질을 했으며 수확한 곡식은 이웃의 독거노인들과 나누어 먹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강수를 보며 장차 이 마을을 이끌어갈 제목이라 칭찬했고 처녀들은 강수가 지나갈 때면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그를 훔쳐보곤 했습니다. 강수에게 있어 그 집과 땅은 단순히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의 숨결이 서려 있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은 봄 평화롭던 청계마을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 조진사가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조진사는 벼슬길에서 물러나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며 내려왔지만 그의 눈빛은 늙은 여우처럼 교활하게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항상 비릿한 탐욕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에 도착하던 날 수십 명의 하인들이 짐을 나르며 요란을 떨었고 마을 사람들은 기세등등한 양반의 위세에 눌려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진사는 겉으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자한 척 헛기침을 하며 덕담을 늘어놓았지만 뒤로는 마을의 비옥한 땅들을 하나둘씩 헐값에 사들이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조진사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바로 마을 한복판 노른자 위 땅에 자리 잡은 강수의 밭과 집터였습니다. 강수의 땅은 물길이 바로 옆으로 흘러 가뭄에도 곡식이 마르지 않았고 흙살이 깊고 부드러워 무엇을 심어도 풍년이 드는 그야말로 옥토 중의 옥토였습니다. 조진사는 매일같이 하인을 대동하고 강수의 밭 주변을 어슬렁거하며 저 땅만 차지하면 자신의 곡간을 10배는 더 불릴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인을 보내 강수에게 땅을 팔라고 회유했으나 강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팔 수는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몇 번의 회유가 통하지 않자 조진사의 태도는 돌변했고 그는 겉으로는 포기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강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무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관아의 서리를 자처하는 낯선 사내가 강수의 집을 찾아와 관청의 토지 대장에 문제가 생겨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던 강수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사내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도장만 찍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수를 안심시켰습니다. 순박한 강수는 나라의 일을 보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고 혹시라도 자신이 관아의 명을 거역했다가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에 해가 될까 두려워 떨리는 손으로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사내는 기묘한 웃음을 흘리며 문서를 챙겨 황급히 사라졌고 강수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다시 밭으로 나가 땀을 흘리며 불안한 마음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조진사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강수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강수의 살림살이를 마당으로 집어던지며 이 집과 밭은 이제 조진사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강수는 눈앞이 캄캄해져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항변했지만 하인 우두머리는 강수가 며칠 전 도장을 찍었던 그 문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문서는 토지 대장을 바로잡는 서류가 아니라 강수가 조진사에게 막대한 빚을 졌으며 그 빚을 갚지 못할 시 집과 땅을 모두 넘기겠다는 양도 각서였던 것입니다. 그를 모르는 까막눈인 강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강수는 조진사의 집 대문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며칠 밤낮을 빌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문 안에서는 조진사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만이 흘러나와 강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수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서슬퍼런 조진사의 권력이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결국 강수는 사랑하는 집과 땀이 배어있는 밭에서 쫓겨나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기들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흉가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새고 바람이 불면 벽이 덜컹거리는 그곳에서 강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강수의 삶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나 그는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훔치거나 구걸하지는 않겠다는 자존심 하나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의 집 밭일이나 그든 일을 해주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고 밤이면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을 속인 조진사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강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누명을 벗고 부모님의 땅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그는 낮에는 죽어라 일하고 밤에는 조진사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찬 바람이 부는 초겨울이 되었고 강수의 오두막에도 매서운 산바람이 들이닥쳐 뼈마디가 시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진사가 강수의 땅을 차지한 뒤 소작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올려받자 예전보다 훨씬 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이제야 강수가 당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님을 깨닫고 후회했으나 조진사의 위세는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찔렀습니다. 강수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자신의 아픔보다 더 큰 분노를 느꼈고 단순히 내 땅을 되찾는 것을 넘어 이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사명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수는 죗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조진사의 집 뒷담 근처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진사의 집 하인들이 수레에 무언가를 싣고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수레에는 멍석으로 덮어놓았지만 얼핏 보아도 귀한 곡식과 물건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강수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떳떳하지 못한 물건임을 알아채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마을을 벗어나 인적 드문 숲속의 허름한 창고로 향했고 그곳에 물건들을 숨겨두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강수는 그들이 사라진 뒤 창고로 다가가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는 관하로 보내야 할 곡물로 보이는 쌀 가마니와 비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한 강수는
이것이 조진사의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으나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며 밤하늘에 뜬 차가운 달을 쳐다보았고 부모님이 늘 말씀하시던 진실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말을 되새겼습니다. 강수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던 예전의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으며 고통 속에서 단단해진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춥고 배고픈 오두막으로 돌아와 낡은 이불을 덮으면서도 오늘 본 광경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며 내일 날이 밝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두막의 밤은 길고도 차가웠지만 강수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솟아올라 추위를 잊게 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조진사가 마을에 온 이후 변해버린 마을의 풍경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어른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진 마을, 담장은 높아지고 인심은 팍팍해진 그 서글픈 풍경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강수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지 땅과 집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평화와 행복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그 높은 담장을 허물고 막힌 물길을 터서 우리 마을을 예전처럼 되돌려 놓겠노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날품팔이를 하러 나갔지만 그의 눈과 귀는 온통 조진사의 동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며 조진사의 비리에 대한 소문들을 수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진사가 나라에 바칠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는 둥, 관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여 입을 막고 있다는 둥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젯밤 자신이 목격한 것과 맞아떨어짐을 확인하고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조진사의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며칠 후 강수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정자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송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송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분으로 평소 강수를 친손자처럼 아끼던 분이었습니다. 송노인은 수척해진 강수의 얼굴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혀를 찾고 강수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수야, 억울한 마음은 알겠다만 성급하게 굴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단다. 큰 나무를 베려면 도끼날을 잘 갈아야 하는 법이니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강수는 송노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어떤 무언의 믿음을 읽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강수는 더욱더 몸을 낮추고 조진사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를 다시 다져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도 어렵지만 더 힘든 이웃을 위해 남은 밥 한 덩이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대놓고 돕지는 못했지만 강수의 변함없는 성실함과 착한 심성에 감동하여 알게 모르게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강수의 오두막 문 앞에 고구마를 놓고 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따뜻한 속옷을 건네주기도 하면서 강수에게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정성들이 모여 강수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며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더욱 거세지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나그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삿갓을 눌러쓰고 있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마을 주막에 머물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렸고 사람들에게 조진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습니다. 조진사의 하인들은 그를 미친 거지 취급하며 쫓아내려 했지만 나그네는 허허 웃으며 능청스럽게 넘기곤 했습니다. 강수는
그 나그네를 유심히 지켜보며 혹시 그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강수는 섣불리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그의 행동을 주시하기만 했습니다. 한편 조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마을 잔치를 열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는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면 불만이 사그라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잔치날이 다가오자 조진사의 집은 준비로 분주해졌고 사람들은 공짜 술과 고기를 얻어먹을 생각에 잠시나마 시름을 잇고 들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강수는 이 잔치가 조진사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가면무도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잔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들이 잔치에 정신이 팔려 있는 틈을 타 조진사의 집에 잠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잔치 전날 밤, 강수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강수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익숙한 길을 따라 조진사의 집 뒤편 담벼락에 도착했고 숨을 고르며 담을 넘을 준비를 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경비원들이 잡담을 나누며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강수는 그들의 동선을 이미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날렵한 동작으로 담을 넘어 정원수 뒤에 몸을 숨겼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수가 목표로 한 곳은 조진사가 평소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는 사랑채의 안쪽 방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곳에 조진사의 모든 비밀이 담긴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강수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사랑채로 접근하여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조진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한 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곡가구들과 서책들이 가득했는데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과 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와 강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하인의 발소리였고 강수는 다시 숨을 고르며 탐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벽에 걸린 족자 뒤에서 수상한 틈을 발견하고 족자를 들추자 벽 속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는데 강수가 펼쳐보니 비록 글을 다 알지는 못해도 숫자와 날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조진사의 비리 장부임을 확신하고 장부를 품속에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때 갑자기 방문 밖에서 조진사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강수는 숨이 뗐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재빨리 창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뒤에서 도둑이야 하는 고함이 터져나왔고 곧이어 횃불을 든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수는 필사적으로 어둠을 뚫고 달렸고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품에 안은 장부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뒤편의 대나무 숲으로 도망쳐 몸을 숨겼고 추격해오던 하인들은 어둠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강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장부를 꺼내보았고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장부의 표지는 마치 그에게 승리의 신호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강수의 손에는 조진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도둑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수는 날이 밝으면 송노인을 찾아가 상의하기로 마음먹고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밤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강수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보이는 자신의 옛집, 지금은 조진사의 차지가 된 그곳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조진사, 이제 당신의 세상도 얼마 남지 않았소. 내 반드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말 것이요. 날이 밝았지만 청계마을의 아침은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강수가 조진사의 집에서 장부를 훔쳐 달아난 사실이 발각되면서 조진사의 집은 발칵 뒤집혔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마을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조진사는 자신의 치부가 담긴 장부가 사라진 것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며 하인들을 풀어 마을 입구를 봉쇄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몽둥이를 든 험상례는 사내들이 지키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검문했고 이유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조진사는 단순히 도둑을 잡겠다는 핑계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을의 생명줄인 물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둑이 물길을 타고 도망쳤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하인들을 시켜 마을 위쪽 계곡의 물길을 돌려 자신의 논으로만 흐르게 하고 마을로 내려가는 수로를 흙과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졸졸 흐르던 시냇물이 끊기자 마을의 공동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빨래터는 말라붙어 흙먼지만 날리는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물은 농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과도 직결된 것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당장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지자 발을 동동 구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조진사가 자신의 집 담장을 더 높이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는 도둑을 막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마을 사람들과 자신을 철저히 격리하고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인부들이 동원되어 밤낮으로 돌을 나르고 흙을 개어 담을 쌓았고 그 높이가 어른 키의 2배를 훌쩍 넘기자 마을 사람들은 조진사의 집안을 들여다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 높고 견고한 담장은 마치 성벽처럼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아 마을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동시에 조진사가 마을에 군림하는 왕이나 다름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멀리서 그 높아져가는 담장을 바라보며 저 담장 안에 갇힌 것은 조진사의 탐욕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빼앗긴 평화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진사의 횡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집집마다 하인들을 보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명분은 사라진 물건을 찾는다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마을 사람들을 겁박하고 감시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쳐 이불을 뒤집어 엎고 장독대를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아이들은 놀라 자지러지게 울고 노인들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값나가는 물건이 보이면 슬그머니 주머니에 챙겨 넣거나 반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주먹을 휘두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강수의 오두막에도 하인들이 들이닥쳤으나 다행히 강수는 장부를 미리 숲속 깊은 곳 썩은 나무 둥치 밑에 숨겨두었기에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삽시간에 쑥대밭이 되었고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으나 감히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진사의 하인들이 마을 곳곳에 첩자를 심어놓고 누가 불평을 하는지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면서도 누가 듣지는 않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흉흉한 소문들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조진사의 보물단지를 훔쳐갔다더라. 조진사가 잃어버린 것이 영모와 관련된 문서라더라. 하는 식의 소문들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강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훔친 장부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강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을 뒤편 대나무 숲을 지나 송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송노인은 마을 외곽의 조용한 곳에 살고 있었기에 감시의 눈길이 덜 미치는 곳이었지만 강수는 혹시라도 미행이 붙었을까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송노인의 집 살인문을 들어서자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던 송노인이 강수를 보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송노인은 이미 마을 돌아가는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기에 강수가 찾아온 이유를 짐작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강수는 품속에 숨겨온 장부를 꺼내 송노인 앞에 내려놓으며 지난밤 있었던 일과 장부의 내용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장부를 받아든 송노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장부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넘겨보았습니다. 장부에는 조진사가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착복, 뇌물수수의 내역이 날짜와 금액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심지어 관아의 수령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짠 기록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송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장부를 덮었고 강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걱정과 대견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야, 네가 참으로 큰일을 해냈구나. 허나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못 휘두르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가 피를 볼 수도 있다. 송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엄중했습니다. 강수는 조바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장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관아에 가서 조진사를 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땅도 되찾고 마을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송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 관아의 원님은 조진사와 한통속이다. 네가 이 장부를 들고 관아로 간다면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너를 도둑으로 몰아 옥에 가둘 것이 뻔하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지만 맨손으로 들어갔다가는 잡아먹히기 십상이다. 강수는 송노인의 말에 말문이 막혔고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송노인은 강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성급한 분노는 불을 끄지 못한다. 물은 부드러우나 결국 바위를 뚫는 법이니 때를 기다려야 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임금님께서 파견하신 암행어사가 근처 고을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 그분은 강직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기로 소문난 분이니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암행어사라는 말에 강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암행어사가 실제로 온다면 이 모든 억울함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강수는 송노인의 지혜에 감탄하며 조급한 마음을 누르고 훗날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수가 송노인의 집을 나서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어둡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와 공포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강수는 자신의 오두막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은 채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조진사의 높은 담장, 말라버린 우물, 겁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품속에 숨겨둔 장부. 이 모든 것들이 강수의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이 일이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마을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싸움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수는 송노인의 조언대로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묵묵히 밭길을 나가고 하인들의 감시를 피하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조진사의 횡포에 대해 함께 분통을 터뜨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암행어사를 찾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 나가 낯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주막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라도 거짓 차림을 한 암행어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며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에게도 정중하게 대하고 물 한 바가지라도 건네주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조진사는 장부가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자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하인들에게 툭하면 매질을 해댔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장부가 관하나 상부로 흘러들어갔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신복들을 풀어 주변 고을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을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멈추지 않아 소작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집의 가축을 강제로 끌고 가거나 집기를 압류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망은 이제 두려움을 넘어 증오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 부족은 점점 더 심각해져 마을 안악들은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산 넘고 물 건너 먼 계곡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조진사의 하인들이 길목을 지키고 서서 통행료를 요구하는 통에 돈 없는 사람들은 그저 마른 입술만 축이며 하늘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강수는 목이 말라 칭얼거리는 옆집 아이에게 자신이 길어온 물을 몰래 나누어 주며 가슴 속에서 치미는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서 끝나기를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숯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 아래에 낯선 사내가 나타나 좌판을 벌이고 집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꾀죄죄한 옷차림의 번거지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게 형형했습니다. 사내는 집신을 팔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말을 걸었는데 이 마을은 왜 이리 인심이 흉흉하오? 물이 말라 농사는 어찌 짓소? 하며 마을 사정을 캐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으나 사내의 구수한 입담과 너스레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조진사의 횡포에 대해 하소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저 사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닐까 하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강수는 조심스럽게 사내에게 다가가 집신 한 켤레를 집어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나그네 양반, 집신이 참 튼튼해 보이오. 한 켤레 주시오. 사내는 고개를 들어 강수를 쳐다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강수는 사내의 눈 속에서 깊은 심연과도 같은 고요함과 단호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신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달아 없어지지는 않았소? 마음의 뚝심 말이오. 강수는 그 말에 전율을 느꼈고 이 사내가 평범한 장사치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사내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 대나무 숲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내는 짐짓 못 들은 척하며 집신을 묶어 건네주었지만 강수의 손을 잡는 순간 손바닥에 힘을 주어 짧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수는 집신을 받아들고 돌아서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밤이 되기를 기다리며 숨겨둔 장부를 꺼내 먼지를 털고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 노을빛은 마치 마을을 뒤덮고 있는 악의 기운을 불태우려는 듯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저 붉은 노을처럼 자신의 가슴 속에 맺힌 한도 곧 풀릴 것이라 믿으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강수는 약속 장소인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잎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지만 강수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응원가처럼 들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얼마를 기다렸을까? 어둠 속에서 사각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낮에 보았던 집신 장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낮과는 달리 허리를 곧게 펴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강수 앞에 섰습니다. 그래, 젊은이. 내게 할 말이 무엇인가? 이 마을에 감돈사악한 기운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해보게. 강수는 무릎을 꿇고 품속에 보자기를 풀어 장부를 사내에게 바쳤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이 고을 양반 조진사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기록입니다. 부디 이것을 보시고 도탄에 빠진 저희 마을을 구해 주십시오. 사내는 장부를 받아 들고는 품속에서 작은 등불을 꺼내 불을 밝혔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는 사내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장부를 살피더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로다. 탐과 놀이의 횡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니 내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내는 강수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한 손길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내 용기가 아니었으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이제 안심해라. 내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강수는 사내의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함과 서름,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지만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강수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사내는 강수에게 내일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까지 비밀을 지키라고 당부하며 자신도 채비를 갖추어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수는 사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와 뜨거워진 가슴을 식혀주었고 머리 위로는 구름 사이로 반달이 얼굴을 내밀며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마침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었습니다. 조진사는 잃어버린 장부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지만 겉으로는 마을의 평온함을 가장하기 위해 장터에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마에 올라타며 하인들에게 위세를 떨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터에 모여서도 조진사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고 장터의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강수는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초조한 마음으로 어제의 그 사내, 아니 암행어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멀리서 북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나타나 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조진사의 가마가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길을 비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진사는 가마 문을 열고 거만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권력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멈춰라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어제의 그 허름한 집신 장수가 낡은 삿갓을 벗어던지며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부채가 들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빛바랜 마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조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놈이냐 하고 소리쳤지만 사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내는 부채를 쫙 펼치며 조진사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 순간 사내의 뒤에서 수십 명의 역졸들이 튀어나오며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장터를 울렸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조진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가마에서 굴러떨어질 듯 당황하며 허둥거렸습니다. 강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심판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높은 담장이 무너지고 막힌 물길이 터질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군중 속에서 송노인과 눈을 마주쳤고 송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믿음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 오갔습니다. 장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제와 같은 공포의 긴장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예고하는 설렘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서리빨 같은 호령이 다시 한번 장터에 울려 퍼졌고 조진사는 바들바들 떨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강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두 눈에 똑똑히 새기며 자신이 지켜낸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그 우렁찬 외침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듯 장터의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았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장터 곳곳에 숨어있던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벌떼처럼 뛰쳐나와 조진사의 하인들을 포위했고 사방에서 꼼짝 마라 어명이시다 하는 고함이 터져나오자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위세를 부리며 거만하게 가마에 앉아있던 조진사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 가마 밖으로 기어나오다시피 했고 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터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낡은 집신 장수 차림의 암행어사는 천천히 그러나 산처럼 묵직한 걸음으로 조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마패는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오랫동안 이 마을을 덮고 있던 어둠을 몰아내는 정의의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어사는 조금 전에 너스레 떨던 장사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리빨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조진사를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이 고을의 양반 조진사냐?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나라의 곳간을 도둑질한 죄인이 감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느냐? 그 목소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조진사는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그의 뼛속 깊이 박힌 오만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덜덜 떨면서도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이것은 모함입니다. 소인은 그저 향촌에 묻혀 조용히 지내는 늙은이일 뿐 어찌 감히 나라의 법을 어기겠습니까? 이는 필시 저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꾸며낸 음해이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는 눈물을 짜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옆에 있던 그의 신복들도 덩달아 억울하다며 바닥을 치고 통곡하는 신혈했습니다. 그 뻔뻔한 연기에 마을 사람들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고 강수의 주먹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사는 조진사의 가증스러운 변명을 듣고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뒤에 서 있는 역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역졸들이 장터 한가운데에 임시 재판석을 마련하고 그 위에 어사가 앉을 의자를 놓았습니다. 어사는 의자에 앉아 부채를 접으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진정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여기 있는 백성들이 다 아는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 그리고는 군중 속에 숨어있던 강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여봐라, 증인을 데려오너라. 이자가 저지른 만행을 낱낱이 밝힐 증인이 여기 있다. 강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송 노인의 격려, 어린 눈빛을 받으며 어사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강수가 어사 앞에 무릎을 꿇자 조진사는 강수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내 집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놈이 아닙니까? 어사 나으리, 저놈이 바로 제 집 안방에 들어와 귀한 폐물을 훔쳐간 도적입니다. 도적의 말을 믿고 양반을 능멸하시다니요.
조진사는 강수를 도둑으로 몰아 상황을 뒤집어 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강수는 더 이상 예전에 힘없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조진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도둑입니다. 하지만 제가 훔친 것은 폐물이 아니라 당신이 감추려 했던 추악한 진실이 담긴 장부입니다. 강수의 말에 장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강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수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아니 송노인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했던 그 장부 묶음을 꺼내 어사에게 바쳤습니다. 어사는 장부를 받아들고 펼쳐 보이며 조진사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것이 내 놈이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쳤던 그 물건이냐. 여기에는 네가 관아의 이방과 짜고 빼돌린 쇠고개 양과 헐값에 강제로 빼앗은 백성들의 토지 목록이 적혀 있더구나. 심지어 날짜와 금액, 뇌물을 상납한 자들의 이름까지 아주 상세히도 적어 놓았더군. 어사의 말이 떨어지자 조진사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어사는 장부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적힌 강수의 이름 옆에는 거짓 문서로 위조하여 갈취함이라고 내 놈 손으로 직접 써놓았더구나. 그를 모르는 백성을 속여 도장을 찍게 하고 그것을 빌미로 대대로 내려온 땅을 빼앗은 것이 사실이냐. 조진사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그것은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 우기고 싶었지만 장부에 찍힌 자신의 낙관과 필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역졸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저자가 은닉해둔 숲속 창고를 열어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백성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역졸 몇 명이 말에 올라타 숲 쪽으로 질주했고 잠시 후 수레 가득 쌀가마니와 비단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수레가 장터에 도착하자 어사는 칼로 쌀가마니 하나를 푹 찔렀습니다. 그러자 하얀 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는데 그 쌀은 나라에 바쳐야 할 최상품 쇠고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풀뿌리로 연명하고 있는데 조진사는 창고에 쌀을 썩어나게 쌓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과 함께 분노의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굶주릴 때 이자는 나라의 쌀을 훔쳐 제 배를 불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겪은 가뭄의 정체다. 어사의 일갈의 마을 사람들은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으로 시작된 소리가 점점 커져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저놈이 우리 소를 끌고 갔습니다. 우리 집 숟가락까지 몽땅 털어갔습니다. 물을 막아 농사를 망쳤습니다. 하는 고발이 빗발쳤습니다. 조진사의 위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와 어사의 등장을 계기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한을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봇물 터진 댐처럼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물결이었습니다. 조진사는 사면초가에 몰려 어쩔 줄 몰라 하며 땅바닥을 기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마귀에 씌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 전 재산을 내놓아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어사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원래 백성들의 것이다. 네가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너의 죄는 제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어사는 차갑게 일침을 가하며 조진사의 하인들을 시켜 관아의 창고지기들을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이미 조진사의 몰락을 직감한 하인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서로 앞다퉈 조진사의 여죄를 고해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조진사가 마을의 물길을 막은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도둑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물길을 자신의 논으로만 돌려 가뭄에도 자신만 풍년을 누리고 물이 부족해진 마을 사람들의 땅값이 떨어지면 그것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아주 악랄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얌전하던 마을 안악들조차 참지 못하고 돌멩이를 집어들었고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조진사를 멍석말이 하겠다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역졸들이 간신히 군중을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강수는 군중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이 되어 부패한 권력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송 노인을 바라보았고 송 노인은 주름진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강수야, 보아라.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네가 해냈다. 송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는 강수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수는 조진사가 저지른 죄악이 낱낱이 밝혀질 때마다 그동안 자신이 흘렸던 피눈물과 억울함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사는 조진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게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하나하나 증언하게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놈들이 우리 집 유일한 재산인 암탉을 잡아먹고는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또 한 청년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제 아내가 아파 약을 구하러 가는데 통행세를 내라며 길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그 이야기가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조진사의 죄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조진사는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며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과도 같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어사는 마지막으로 강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강수야, 너는 억울하게 빼앗긴 땅과 집을 되찾고 싶으냐? 강수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땅만 되찾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막힌 물길을 터서 온 마을이 함께 농사짓고 높게 쌓은 저 담장을 허물어 다시는 마을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수의 사려 깊은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환호성을 질렀고 어사 또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생각이로다. 내 뜻대로 될 것이다. 어사는 마침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터는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어사의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어사는 부채를 펴서 하늘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죄인 조진사는 들어라. 너는 국법을 어기고 백성을 수탈하였으며 탐욕에 눈이 멀어 마을의 생명줄인 물길까지 끊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다. 이에 나는 어명으로 너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네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전 재산을 몰수하여 원래 주인인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한다. 어사의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장터는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암행어사 만세, 강수 만세.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몇몇 노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진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포승줄에 묶였고 그의 곁에서 호가호위하던 하인들도 줄줄이 굴비 엮이듯 묶여 나갔습니다. 그토록 높고 단단해 보이던 조진사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수는 그 광경을 보며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고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사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듯 다시 한번 장례를 정돈시켰습니다. 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죄인을 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다. 여봐라, 지금 당장 인부들을 동원하여 저 흉물스러운 담장을 허물고 산 위쪽에 막힌 둑을 터서 물길을 다시 마을로 돌려놓도록 하라.
어사의 시원시원한 명령에 마을 장정들이 예 하고 우렁차게 대답하며 구드리와 삽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강수도 그들 틈에 섞여 진사의 집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얼굴에는 희망에 찬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진사의 집 담벼락에 도착했을 때 그 높고 견고한 담장은 여전히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허물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강수가 가장 먼저 망치를 들고 담장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담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합세하여 담장을 밀고 두들기자 견고해 보이던 돌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사이로 그동안 담장에 가려 보이지 않던 푸른 하늘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그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산 위쪽에서는 물길을 막고 있던 둑을 허무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흙을 퍼내고 돌을 치웠습니다. 강수도 담장을 허문 뒤 쉴 틈 없이 산으로 달려가 일손을 보탰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아무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큰 바위가 치워지자 갇혀있던 물이 콸콸콸 하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수로를 따라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소리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소리처럼 웅장하게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물이 다시 마을로 흘러들자 말라붙었던 개울에 생기가 돌고 우물에는 맑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개울가로 뛰어들어 물장구를 쳤고 안악들은 물동이를 이고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 맑고 시원한 물줄기는 마을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까지 적셔주었고 그동안 쌓였던 갈증과 원한을 깨끗이 씻어내려 주었습니다. 강수는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고 그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드디어 고향 마을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음을 실감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진사가 부정하게 빼앗은 재물들을 정리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어사는 관아의 형방을 불러 장부를 대조하게 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강수의 반문서도 그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어사는 그것을 직접 강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이니 앞으로는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거라. 어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강수는 문서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돌아가신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장터에 소란이 가라앉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마을 회관 마당에는 큰 솥이 걸리고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잔치는 조진사가 억지로 열었던 가짜 잔치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모아 여는 진짜 화합의 잔치였습니다. 어사가 풀어놓은 관아의 창고쌀로 밥을 짓고 압류했던 술과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울 기세였습니다. 강수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정의가 승리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조진사의 집 높은 담장이 허물어지고 산 위쪽에 둑이 터져 맑은 물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오자 청계 마을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밝혀들고 밤이 늦도록 무너진 담벼락의 돌들을 치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가로막고 이웃 간의 정을 단절시켰던 그 흉물스러운 돌무더기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답답함도 씻은 듯이 사라져갔습니다.
강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돌을 나르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고 옆에서 함께 거드는 마을 청년들과 눈을 마주치며 말없는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쿵쿵 돌을 내려놓는 소리가 마치 마을의 새로운 심장 박동 소리처럼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사는 마을회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관아의 서리들을 시켜 압수해 온 장부와 물건들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물건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마을 사람들이 조진사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던 굴그릇, 비단,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땅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사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박, 서방, 여기 자네가 뺏겼던 암소가 있네. 어사의 부름에 박서방은 절룩거리며 뛰어나와 소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누렁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수의 차례가 되자 어사는 특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강수를 불렀습니다. 강수야, 이리 오너라. 이것이 바로 네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너의 땅 문서와 집 문서다. 강수는 떨리는 두 손으로 누렇게 바랜 문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그 종이 한 장이 강수에게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무겁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서를 가슴에 품자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되살아나는 듯하여 강수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사는 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야 주인을 찾아갔구나. 땅 문서를 돌려받는 작업이 끝나자 이제는 죄인조 진사를 처결하는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조진사는 산발이 된 머리에 흙투성이 얼굴을 하고 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 하나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지는 않았습니다. 어사의 공정한 심판을 믿기도 했거니와 이미 승리한 자로서의 여유와 품격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조진사에게는 더 큰 형벌처럼 느껴졌는지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어사는 조진사를 내려다보며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조진사는 들어라. 너는 양반의 신분으로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수탈하고 핍박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내 너를 관하로 압송하여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나 그 전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를 주노라. 조진사는 울먹이며 땅에 머리를 터섰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비굴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수작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역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이 자를 옥수레에 태워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다시는 이 고을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역졸들이 조진사를 끌고 가자 조진사는 질질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인들 역시 줄줄이 엮여 끌려갔고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매캐한 먼지만이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진사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지난 몇 년간 자신들을 짓눌렀던 검은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누군가 외치자 사람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조진사가 떠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묵은 때를 씻어냈으니 이제 배를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관아의 창고에서 가져온 쌀과 고기로 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잔치를 열도록 하라. 어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을 안악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진사의 집 솥단지들이 마당으로 옮겨졌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고소한 밥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오랜만에 맡아보는 풍요의 냄새였습니다. 강수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멍석을 깔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창고에서 꺼낸 술독들이 개봉되자 향긋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송노인은 상석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고기 냄새를 맡으며 솥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자, 많이들 드시게. 오늘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우리들의 날일세. 송노인의 덕담에 마을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하고 외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뜨끈한 고깃국. 평소에는 명절에나 구경할 수 있었던 음식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강수는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송노인의 밥그릇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르신, 드십시오. 그동안 심려가 크셨지요. 송노인은 강수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다, 강수야. 네 덕분에 내가 살아서 이런 날을 보는구나. 우리 마을의 복덩이여. 송노인의 칭찬에 강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강수에게 다가와 술잔을 권하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강수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평생 그놈 밑에서 종살이 할 뻔했어. 자네가 진짜 사내 대장부일세. 쏟아지는 칭찬 속에 강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어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어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마쳤으니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강수가 얼른 달려가 어사를 막아섰습니다. 나으리, 어디 가십니까? 아직 술 한 잔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룻밤이라도 편히 쉬었다 가시지요. 하지만 어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암행어사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법. 내 할 일은 끝났으니 다른 고을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러 가야 한다. 너희들이 웃는 모습을 보았으니 그것으로 내 배는 불렀다. 강수는 어사의 소매를 잡고 간곡히 청했으나 어사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강수야, 명심하거라.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재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네가 오늘 되찾은 것은 땅과 집뿐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 부디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이 마을을 잘 지켜다오. 어사는 강수의 어깨를 굳세게 잡으며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 말 속에는 뼈 있는 교훈과 따뜻한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수는 어사의 깊은 뜻을 깨닫고 잡았던 옷자락을 놓으며 땅바닥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의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어사는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집신을 고쳐 신은 뒤 어둠이 깔린 산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었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산맥처럼 웅장해 보였습니다. 강수는 어사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뒤늦게 어사가 떠난 것을 알고 달려나왔지만 이미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사가 사라진 쪽을 향해 다 같이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사가 남기고 간 정의의 불씨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지만 강수는 조용히 빠져나와 자신이 살던 옛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진사의 하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집은
이제 텅 비어 주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고 방문 창호지는 찢어져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수의 눈에는 그 폐허 같은 모습조차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루에 걸터 앉아 기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집을 되찾았어요. 차가운 나무 기둥의 감촉이 마치 부모님의 품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켰습니다. 방 안에는 조진사의 하인들이 먹다 남은 술병과 도박판의 흔적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강수는 인상을 찌푸리기보다는 묵묵히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가져와 방바닥에 먼지를 쓸어내고 걸레를 빨아 묵은 때를 닦아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경건하기까지 했는데 마치 성소를 정화하는 사제와도 같았습니다. 방을 닦으며 그는 조진사에 대한 미움도 지난날의 서름도 함께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걸레질을 할 때마다 방은 예전에 깨끗하고 정갈했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방 청소를 마친 강수는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를 살폈습니다. 오랫동안 불을 떼지 않아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강수는 마당에서 마른 장작을 가져와 아궁이에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만 나고 불이 잘 붙지 않았지만 강수가 입으로 후후 불어주자 이내 붉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탁탁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온돌방 바닥으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밤하늘로 올라가 달빛과 어우러지며 평화로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강수는 따뜻해진 방 아랫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석가래 하나하나가 낯이 걷고 흙벽에서 나는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멀리 마을 회관 쪽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장구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소란스럽지 않고 자장가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강수는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나른한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 내일부터 밭에 나가 무엇을 심을지, 무너진 담장은 어떻게 다시 쌓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로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강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송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송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손에 든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잔치 음식 좀 싸왔다. 혼자 있을 것 같아서 강수는 송노인을 방 안으로 모시고 음식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남은 술잔을 기울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수야,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다만 또한 마을의 것이기도 하다. 네가 이 집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을을 지키는 것이니라. 송노인의 말씀에 강수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제 개인의 욕심보다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 집의 대문은 항상 열어두어 누구든 쉬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수의 다짐에 송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강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었고 그 그림자는 마치 하나의 큰 바위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밖에는 밤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스산하지 않고 시원한 바람 소리로 들렸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어둠은 완전히 물러갔고 이제 청계마을에는 밝고 따뜻한 기운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송노인이 돌아가고 강수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마루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 별들 중 가장 밝은 별 2개가 부모님일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과 땅, 그리고 우리 마을을 잘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강수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부모님이 뺨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따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수는 마당 한쪽에 있는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맑은 물이 찰랑거리며 올라왔고 강수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가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듯했습니다. 물맛이 달고 시원한 것이 예전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마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우물물에 비친 달 그림자가 일렁거렸고 강수는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생으로 헬쑥해졌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청년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을 향해 씩 웃어 보이며 내일 떠오를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의 소음도 이제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따금씩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려와 시골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강수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목화솜 이불의 감촉이 너무나 포근하여 눕자마자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편히 자본 적이 없었던 강수였지만 오늘 밤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들판과 웃음꽃 피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길고도 험난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동쪽 산마루를 넘어 마을을 비추기 시작하자 청계마을은 마치 새로 태어난 세상처럼 싱그러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밤에 내린 이슬이 풀잎마다 영롱하게 맺혀 보석처럼 반짝였고 어디선가 날아온 종달새가 지저귀며 아침을 깨우는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강수는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와 기지개를 켰는데 들이마시는 공기가 어찌나 상쾌하고 달콤한지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밤의 감격과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할 채비를 했습니다. 이제 되찾은 땅을 놀리지 않고 정성껏 가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자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는데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비로소 집안에 온기가 돌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간단하게 아침상을 차려 먹은 강수는 호미와 낫을 챙겨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고 길가에 피어난 들꽃 하나하나가 마치 강수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웃들은 강수를 보며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주었고 강수 또한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답례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서먹하고 불안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마을 전체가 따스한 정으로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밭에 도착한 강수는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감회에 젖었는데 이곳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진사의 높은 담장에 가려져 그늘지고 메말라가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담장이 사라지고 햇살이 쏟아지자 흙은 검고 윤기 흐르는 본연의 색을 되찾아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밭에 들어가 부드러운 흙의 감촉을 발바닥으로 느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보드라운 흙의 기운이 발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져 오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고향에 돌아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고 굳은 땅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뚝뚝 떨어져도 힘든 줄 모르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수의 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각기 뽀미와 삽을 들고 나와 강수의 일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강수야, 혼자서 그 넓은 밭을 언제 다 가려고 하느냐. 우리도 돕겠네. 옆집 박서방이 굵은 팔뚝을 걷어붙이며 나섰고, 뒷집 최씨 아저씨도 맞아 우리 마을을 구해준 자네 밭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지 하며 거들었습니다. 강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밭으로 들어와 흙을 뒤엎고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힘을 합치니 며칠은 걸릴 일이 반나절 만에 뚝딱 해결되었고 밭은 금세 씨앗을 뿌릴 준비를 마친 옥토로 변모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안악들이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새참을 날라왔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시원한 열무김치 그리고 갓 쪄낸 감자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밭두렁이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땀을 훔치며 막걸리를 들이켰고 캬 시원하다 하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조 진사가 있을 때는 서로 눈치를 보느라 말 한마디 편하게 섞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형님 아우하며 농담을 주고받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강수는 이웃들이 건네주는 감자를 베어 물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비싼 고기 반찬이 아니라 마음 편한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음식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청계마을의 평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뜨거운 여름 햇살이 쏟아지는 시기가 찾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가뭄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산 위쪽 둑이 터져 흐르는 물길이 마을 구석구석을 적셔주었기 때문입니다. 강수와 마을 장정들은 힘을 모아 수로를 정비하고 물골을 관리하여 모든 논밭의 물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예전처럼 물 때문에 싸우거나 남의 물을 훔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물이 남으면 아랫마을로 흘려보내주는 넉넉한 인심까지 생겨났습니다. 논에서는 벼들이 푸른 물결을 이루며 쑥쑥 자라났고 밭에서는 고추와 오이가 주렁주렁 열려 풍년을 예고했습니다. 강수는 매일 밭에 나가 곡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정자나무 아래 평상에 송노인과 강수가 나란히 앉아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송노인은 마을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수야, 저 들판을 보아라. 곡식들이 춤을 추는 것 같지 않으냐.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니 곡식들도 주인의 마음을 알고 저리 잘 자라는 게야. 강수는 송노인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저도 밭에 나가면 곡식들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와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고 매미 소리는 여름의 절정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청계마을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 이삭들이 고개를 숙여 겸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산자락에는 붉게 익은 감들이 등불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진사에게 수탈당하느라 흉년이 든 셈이나 다름없었던 마을에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대풍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낫을 들고 들판으로 나가 별을 베며 수확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어허라 디야, 풍년이로세. 농부들의 흥겨운 노랫가락이 들판에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베어낸 논을 뛰어다니며 메뚜기를 잡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강수의 밭에서도 굵은 콩과 팥이 쏟아져 나왔고 창고에는 곡식 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수확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관 마당에 모여 추수 감사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잔치는 조진사가 떠난 후 처음 맞는 가을 잔치라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집집마다 백살로 떡을 빚고 핵과일과 나물을 가져와 상을 차렸습니다.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푸짐하게 음식을 장만하니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한가운데 큰 모닥불이 피어올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들어 잔치를 즐겼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달덩이 같은 웃음이 걸렸습니다. 강수는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이 평화로운 풍경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을에 풍물패가 나와 신명나는 가락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괭과리와 장구 소리에 맞춰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강수도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송노인이 마이크 대신 확성기처럼 손을 모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고 웃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늘의 도움과 우리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 있게 앞장서준 우리 강수 덕분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일제히 강수를 향해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강수 만세, 우리 마을 지킴이 만세. 쏟아지는 칭찬에 강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 박수 소리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웅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가족을 지켜낸 가장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강수는 잠시 자리를 피해 마을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는데 집집마다 켜진 불빛들이 마치 땅에 내려앉은 별처럼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 불빛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저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조진사의 횡포에 떨며 불조차 제대로 켜지 못했던 지난날의 어둠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수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저 따뜻한 불빛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강수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려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강수를 수줍게 훔쳐보던 이웃집 처녀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강수에게 작은 보자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수 오라버니, 이거 제가 직접 만든 떡인데 드셔보세요. 고생 많으셨잖아요. 달빛 아래 드러난 연화의 얼굴은 복사꽃처럼 발그레했습니다. 강수는 보자기를 받아들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연화 낭자. 잘 먹겠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풋풋한 기류가 가을 밤 공기를 더욱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며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에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오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 마을은 다시 고요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쓸쓸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가득 찬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강수도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자장가를 불러주고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안을 비추었습니다. 강수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웃들의 웃음소리, 송노인의 따뜻한 격려, 연화의 수줍은 고백,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히 손에 잡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강수의 꿈속에는 더 이상 높은 담장이나 무서운 하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없이 펼쳐진 황금들판과 맑게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타미를 들고 밭을 갈고 있었지만 그 몸짓은 춤을 추듯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땀을 흘린 뒤 마시는 물 한 모금의 시원함, 수확한 곡식을 나누는 기쁨, 그리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상 머리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박한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수가 그토록 바라던,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낸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었지만 청계 마을의 평화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과들은 묵묵히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었고, 하늘의 별들은 총총히 빛나며 내일의 희망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강수의 집 굴뚝에서는 아침을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오를 때까지 그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했으며 얼굴에는 근심 걱정 없는 아이와 같은 순수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시련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가 보여준 용기는 마을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인공 강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험난한 고난을 이겨내고 되찾은 평화는 비온 뒤에 굳은 땅처럼 더욱 단단하고 소중한 법이지요. 세상살이가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착한 마음과 굽히지 않는 용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따뜻한 봄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수가 흘린 땀방울이 황금 들판을 만들었듯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언젠가는 빛나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달빛만이 조용히 여러분의 창가를 지키고 있네요. 오늘 하루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강수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상쾌한 햇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깊고 포근한 잠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십시오.